마지막 부분만 해석 안 한 것 같은데요. 파자. 자, 화피초목하고 뇌금만방이라. 자,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의 교화라는 뜻이 되겠죠. 교화가 저 초목에까지 입혀지니, 입을 피자, 입혀지니, 입혀지고, 화피초목하고 뇌금만방이라. 그 다음에 힘입음이 만방에까지 미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요 대목이 성인지 도에 해당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애민정치 또는 위민정치,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치,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그 성인의 도, 성인의 정치는 하찮은 저 미물인 바로 저 식물,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저 식물에게까지 미치고, 그래서 그 힘입음이 온 천하에까지 다 미친다. 다시 말해서 대학으로 표현하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두루두루 평안하게. 자, 이 평천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보통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건 뭘로 표현하냐면은 내가 그저 사나이 대장부가 되어서 천하를 평정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무력으로서 천하를 안정시키는 걸로 흔히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국시대 때, 그 다음에 이후에 모든 이 성인의 도가 떨어지고 난 뒤에 모든 이후의 영웅들이라 그러면은 이른바 천하를 평정하는 것, 대체로 그것을 보통 무력으로 해서 개인의 입신 출세에다 초점을 맞추는데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아니고 오직 왕도 정치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어진 정치에 의해서 천하를 평안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이 이른바 뭐죠? 패도 정치, 이른바 패권 정치의 개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성인지 도는 패권 정치가 아닌 바로 왕도 정치라는 점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화라고 하는 글자는 사람 인자에다가 이렇게 되죠. 자, 옆에 있는 요 글자 자체가 사람 인자의 변형입니다. 사람 인자의 변형이 되고, 우리가 뒤에 한번 또 나올 텐데, 사람 인자가 둘 나란히 이렇게 쓴 것은, 그러니까 두 사람을 쓸 때 보통 이렇게 쓰죠. 두 사람, 그래서 흔히 우리가 종이라고 표현할 때 여기서 쓰는 이것도 두인변이라는 뜻이 되겠죠. 앞에 사람을 뒷사람이 따른다라고 해서 이제 두 사람이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이라는 글자를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나란할 삐자가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라고 하는 글자는 자, 서로 간에 나란히, 두 사람이 나란히 있는 모습이 되고, 한편으로는 자, 앞에 가는 사람 뒷사람이 밀어주고, 그래서 돕는다라는 뜻도 되고, 나란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서로 간에 비교대가 돼서 또 경쟁한다 이런 뜻도 되겠죠. 그 다음에 둘은 또 워낙 또 가깝게 이렇게 돼 보이니까 아첨하거나 아주 지나치게 가까운 걸 표현할 때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비라고 하는 것도 사람 인자의 변형인데, 보통 이렇게 쓰이는 사람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 지난번에 봤죠. 뭐예요? 직립보행하는 사람의 이 모습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서서 걷는 사람의 모습이 되고, 자, 이 글자는 요걸 뒤집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허리가 구부러진 사람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사람이 화했다. 이거는 맨 처음에 우리 공부할 때도 공부를 한 것이 되고, 오늘 아마 전체적으로 정리될 내용일 텐데요. 자, 사람이 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얘기하죠. 자, 우리가 동방, 남방, 서방,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는 거죠. 생, 장, 수,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과정은 끊임없이 자라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걸 변의 과정이 되고, 그러나 다 뭐든지 간에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장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까지, 여기까지 자라고 난 뒤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단단하게 굳어지죠. 단단하게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긴 되는데 이제 한편으로 표현해서, 자, 여기까지를 우리 사람의 장년기로 표현하죠. 장년기를 지나면서부터는 더 이상 커지지는 않죠. 대신에 사람이 속이 내실 있게 되면서, 말이 좋아서 속이 내실이 있어지지 겉으로는 어떤가요? 쭈글쭈글해집니다. 말랑말랑한 피부도 단단해지면서 늙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익는다라는 뜻입니다. 익는다 또는 성숙한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한다? 늙어간다. 사람이 속은 내실은 있지만 겉으로는 쭈글쭈글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화한다. 예? 그래서 죽은 사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화라고 할 때 죽었다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다 모든 삼라만상은 다 변화의 그저 이치가 다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임금님이 이렇게 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남면을 해서 그죠? 뒤에 앉아서 남쪽으로 밝은 정치를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화하기를 다시 말해서 그 밝은 정치 명명덕이라 그랬죠. 밝은 덕을 이렇게 펴면은 모든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되기를 덕으로 다 화해지기를 그래 덕으로 가리키는 걸 우리가 교라고 하고 교화가 되고 또는 백성들을 두텁게 화하게 시킨다라고 이렇게 해서 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면서부터는 화하는 정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화가 되기 때문에 자 궁궐의 모든 남쪽문 굳이 남쪽문이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남문이 정문이 되고 이제 방향에 따라서 이를테면 덕수궁 같은 경우는 덕수궁이 정문은 참 없어졌군요. 어딘가요? 그러니까 방향이 비록 다른다 하더라도 어쨌든 모든 정문 저기죠. 창경궁 창경궁의 정문은 남문이 아니라 앞에 있는 종묘 때문에 동문이 정문이 됩니다. 어쨌든 궁궐의 모든 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기도 하고 또 임금님의 말씀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임금님의 그 밝은 덕으로 세상을 두루두루 교화시켜라. 그래서 정문의 이름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화자가 들어갑니다. 이 화자를 아마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찾아가면서 해도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 이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경복궁의 정문 이름이 뭐가 돼요? 광화문. 그 다음에 또 어딘가요? 그 다음에 창덕궁의 정문 이름? 큰일 나셨어. 우리 창덕궁 아무렴 한 번도 안 갔다고 가을에 창덕궁 갈까요? 그럼 누가 예약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예? 돈화문이죠. 돈화라고 하는 것은 자 중용에 나오는 겁니다. 그죠? 대덕은 돈화요. 큰 덕은 두루두루 백성들을 두텁게 교화시키고 이른바 이게 돈화에 해당되죠. 그죠? 그 다음에 소덕은 천류라. 소덕은 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죠? 주변을 다 윤택하게 적신다 이런 돈화문. 그 다음에 창경궁의 이름은 자 클홍자의 홍화문. 그 다음에 덕수궁의 정문의 이름은 덕수궁의 정문 이름이 뭐예요? 그래도 이제 눈치는 아셔가지고 대한문 안 하시네. 그죠? 아까 미리 앞서서 힌트도 있었고 자 원래 정문이 남문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무너뜨려서 없어졌습니다. 이름하여서 요즘에 그 서울시 의회 자리가 덕수궁의 정문에 해당되죠.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 그 선조가 의주까지 몽진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경복궁 불탔죠. 창덕궁 엉망진창이죠 하니까 공주가 살던 집을 임시로 빌린 거죠. 빌려가지고 빌린 게 아니라 실은 뭐 한가요? 압류하는 거죠. 다 전부 다 국가재산이에요. 뺏었다라는 얘기 틀립니다. 모든 전국토의 재산은 전부 다 국가재산이고 전부 다 왕의 땅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갖다 쓰면 돼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 임시로 궁궐로 썼었죠. 다시 이제 궁궐 수선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제대로 궁궐다운 모습을 점차 조금씩 갖추는데 그 남쪽 문은 어쨌든 지금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거기다 뭐냐 어진 정치로 백성들을 교화한다. 그래서 인화문이라 이렇게 붙인 거예요. 됐죠? 자 정문의 이름들이 왜 화자가 붙어 있는지 해서 이거 모르면은 이거에서 선생님 저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다 정리해야 되겠죠. 한번 오늘 정리해 보세요. 한 페이지로. 이렇게 듣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들어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 이제 조금 이제 지나갔으니까 내가 공부를 해서 과연 아는지는 어떻게 해보느냐. 내가 아는 걸 가지고 옆에 뭐 남편한테 얘기하든 부인한테 얘기하든 애들한테 얘기하든 손주한테 얘기하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연 말이 나오는지.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아는데 입이 잘 안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좀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한번 그걸로 또 글로 써보세요. 이거는 더 어렵죠. 그래서 글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은 비로소 이제 좀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넓혀가는 거죠. 그래, 그런 의미의 화입니다. 그래서 화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피라고 하는 건 입을 피자니까 뭘 입는 것은 뭘 입어요? 옷 입는 거죠. 당연히 여기서 입을 피자는 그래서 오대자가 들어가는 것이 되고 옷은 어디다 입는다? 내 껍질, 피부, 그죠? 그래서 이게 바깥에 껍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껍질을 피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힌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이렇게 씌워준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건 입을 피자, 우리가 또는 또한 뭐냐면 입을 몽자라고 하는 것은 요거죠. 또 입을 몽 또는 입힐 몽입니다. 이때 입힌다라는 뜻에는 뭐냐? 덮는다라는 뜻이 들어가요. 무슨 소리냐면은 주역으로 표현하자면 네 번째 계명인데요. 산수 몽괴입니다. 밑에가 물괴가 되고 자 위에가 산괴입니다. 물은 저 산에서부터 흘러서 밑으로 흘러 내려가는 거죠. 산수 몽괴. 그래서 백성들을 기른다라는 이런 뜻이 돼요. 기른다라는 뜻인데 자 밑에 보면은 북방수가 되죠. 북방수가 이 뭘 짐승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돼지를 가리킵니다. 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돼지 새끼나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부모가 애를 낳아가지고 그 다음에 일일이 다 뭐예요 똥오 좀 받아주지 치워주지 않으면 돼지우리나 똑같죠. 그리고 옛날에 또 할머니들이 손주들 키우면 아이고 우리 돼지 새끼 아이고 우리 돼지 새끼 하면서 이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아직은 무지몽매한 것 같은데 돼지는 굉장히 영리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도 보면은 공자가 문왕의 말씀을 다시 해석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은 단화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단자가 바로 뭐냐면은 돼지 어금니 단자예요. 돼지 어금니라고 하는 것은 특히 멧돼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씹죠. 우리 뭐 주둥이도 이렇게 커가지고 가을이 되면은 저 농가들 피해 많이 입히는데 그죠 주둥이로 제 뿌리 채소들 잘 캐먹으니까 어쨌든 대단히 영리한 동물인데요. 사람을 이렇게 해서 북방수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어둡죠. 어두운 이런 사람을 덮어주고 또 덮을멱자죠. 덮어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풀로 덮어주는 겁니다. 왜? 추위 타고 일일이 도와주는 의미에서 덮는다라는 뜻이 되고 덮어주니까 내 입장에서는 뭐냐면 입는 거죠. 은혜를 입는 거. 그래서 입다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자 덮어주고 우리가 입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깨우치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동몽선습 이런 거죠. 경몽요결 다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같은 입는다라는 뜻이라 하더라도 자 의미가 이와 같이 다르다는 거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과 자 뜻글자를 통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그 의미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을 피자. 그 다음에 풀초라는 글자죠. 풀초라고 하는 것은 자 위에 있는 글자가 이미 풀초자죠. 풀초라고 이 글자의 원 글자가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 부수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자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밭 가운데 있는 거죠. 밭 속에. 그러니까 밭 속에서 자 씨앗이 이제 때를 만나서 봄이 되면은 따뜻한 기운을 만나서 갑탁한다 그랬죠. 씨앗이 툭 터져서 나오는 것이 바로 갑입니다. 그래서 으뜸갑이라고 표현하죠. 첫 번째다라는 뜻이 되고 그 추운 겨울에도 그 씨앗 속에 조그마한 그 씨 껍질 속에 들어있는 씨앗이 얼어 죽지 않죠. 그만큼 단단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갑옷, 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옷이라는 것은 나중에 생기는 것이 되고 우선은 씨가 툭 터지는 갑탁하는 그죠? 갑탁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먼저 뭐가 뿌리가 먼저 나오는 거죠. 항상 뿌리가 먼저 나오고 그런데 뿌리가 이 무거운 씨앗과 위에 덮여있는 땅을 뚫고 나오려니까 어때요? 무지무지 힘들죠.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을이죠. 그래서 을자를 무슨 을자로 한다? 네, 새을 하지 마세요. 싹을입니다. 이거 이전에 가리키는 사람들이 참 무지해가지고 자기가 무지한 것처럼 이제 배우는 사람들도 무지한 줄 알고 그죠? 모양을 기억하기 위해서 마치 새가 앉아있는 모양이다 그러는데 천하의 새와 관련된 글자 가운데 을자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써가 새는 새추 내지는 새조 개념으로 해서 새를 뜻하는 겁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야
새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요 갖다 붙여가지고 다른 새 이름을 표현하는 거지. 요게 결코 새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혹시라도 아직도 새을이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뭐다? 싹을 해야 됩니다. 요 과정의 문제가, 요 과정이 또 있죠. 요 과정이 되려면 자, 갑에서 요렇게 되다 보니까 자, 땅을 우리가 네모로 표현한다 그랬죠? 여기서 자, 요게 이 을이 밀고 나가는 과정이 있죠? 밀고 나가는 과정이 요겁니다. 이렇게 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요게 땅 뚜껑이 요만큼 열린다 그랬죠? 이것이 둔자죠? 잘 쓰면은 자, 둔자입니다. 주역의 둔께보다도 더 앞서서 술의 둔께에서 건고 하늘과 땅 다음에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나온다. 그래서 이 둔, 처음 둔자입니다. 처음 둔자, 처음은 나오기가 또 어려우니까 어려울 둔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처음하고 이게 처음이라라는 뜻도 나오고 어렵다라는 뜻이 나오는데 왜 같으냐? 같죠? 처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항상 이 자연이 어떻게 그 생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밀고 나왔더니 그 다음에 이제 제법 힘 좀 생겼죠? 햇빛도 조금 뾰족하게 받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완전히 딱 제껴버리면 뭐가 나온다? 요게 나온다 그랬죠? 이게 무슨 글자? 이거는 그저 하나는 쌍났다 그래서 쌍날 철자입니다. 자, 이것이 풀들은 여러 개가 모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풀초가 되고 더 많으면 뭐가 된다? 더 많으면 뭐가 된다? 공부하고 매번 잊어버리죠. 저기 나가면서 부수에서 다 공부했습니다. 우거질 망자죠. 자, 우거질 망자를 근데 이렇게 이제 안 쓰고 실제 우거질 망자는 어떻게 쓰냐? 풀초자가 붓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걸 초두라 표현하는데 이 초의 머리에 있다고 해서 초두가 아니죠. 그죠? 자, 이걸 요 글자를 우리가 초두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 초두는 무슨 소리냐 하면 이것이 다시 말해서 자, 요 글자가 다른 글자의 모든 글자의 머리에다 썼기 때문에 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 글자의 머리에 있어서 초두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부수라고 할 때 머리, 발, 뭐, 그 다음에 방 옆에 다 표현했듯이 그래서 요렇게도 표현하는데 요 글자를 어떻게 쓰나 요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고 심심하니까 얼마나 우거졌는지 그 속에 그저 개나 짐승들이 뛰어다녀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속에다 개견자를 써놓고 실제적으로 우거질 망자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것도 공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아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외우지 말고 항상 뭐라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경험한 거를 지금 쭉 정리해 나가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 뜻글자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경험을 갖고 보편타당한 이치를 글자 속에다가 만들어 넣었다 그랬죠. 어느 희한하게 요즘 뭐 그 누차 얘기하지만은 사람들이 희한하게 뜻글자를 지 멋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이치를 속에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살아온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쭉 보시면은 글자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무조건 외운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죠. 그렇게 되지도 않죠. 왜?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어린애들 같은 무조건 외워라 그러면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외우면 무조건 외우면 또 그것도 써먹을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이해를 해가면서 이치 따져가지고 하면서 쉽습니다. 그래서 초도는 바로 이 글자가 자, 이 글자를 붓으로 쓰면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것이 글자의 머리에 왔다. 그래서 우리가 붓으로 얘기할 때 보통 초도 다시 말해서 초도라고 하는 것은 이 글자가 전체 글자의 머릿부분에 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부수가 되고 그런데 풀은 어떻게 되느냐? 나무건 풀이건 이를 쪼자죠. 나무건 풀이건 간에 뭐 우리 뭐 유명한 어린 왕자에도 나오지만 바오밤 나무 그죠? 맨 처음에 어릴 때는 어때요? 다 풀처럼 보이죠? 다 작은 싹입니다. 그래서 풀초라고 할 때 초라고 하는 것은 초목의 어린 싹을 다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초가 되고요. 이를조라고 하는 글자도 보시면 이를조는 열십자에다가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해서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해가 뜨고 지고 다시 그래서 양기운을 받아서 이제 막 다시 해가 떠오르는 것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같은 해가 떠오르더라도 이렇게 되면 아침 단이 되고 이렇게 해서 나온 그 맨 위에 이 부자 여기 보면 또 달리 표현하자면 또 언덕 부자 이 위에 위로 해가 이렇게 나온 뾰족하게 나온 모습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동북 간방의 요 양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른 봄에 나온 풀 개념 이른 봄에 싹 나온 것이 바로 초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할 때 자 보통 초본 목본이라고 표현하는데 초본은 줄기가 없죠. 줄기가 없는 게 아니라 자 흐늘흐늘한 것이 되고 목본이라고 하는 것은 겉에 껍질이 별도로 있고 물관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줄기가 강하게 있는 것을 자 목이라 표현합니다. 다 한꺼번에 통틀어서 그냥 목 개념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자 여기서는 나무 목자로 쓰여 있지만 더 이상 나무 목으로만 보시면 안 되죠. 자 봄을 뭐라고 한다? 봄을 목왕지절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나무 목이기도 하지만은 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초목의 싹이 왕성하게 싹 터 나오기 때문에 봄을 뭐라고 한다? 목왕지절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목왕지절 목기운이 왕성한 계절. 겨울은 뭐라고 한다? 수확이죠. 물기운이 있는 것은 다 얼어붙기 때문에 수황지절. 여름은 뜨겁기 때문에 불기운이 왕성하다 그래서 화왕지절. 가을은 단단하게 다 연걸기 때문에 금왕지절.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나무에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지가 이렇게 나가 있는 이 모습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글자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동방이라라는 뜻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 동쪽이라라고 표현할 때 어떻게 쓰느냐? 나무 목자 이렇게 써놓고 나무 가운데 해가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른 아침에 해가 떠오는 이 모습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힘입을 뇌자 묶을 속자에다가 질부자죠. 질부라고 하는 것은 자 칼도라고 돼 있지만 실은 사람이네 이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뭐냐면 뭐를 지었느냐? 등짐, 재물이 되는 등짐을 지은 거죠. 그래서 질부자입니다. 사람의 허리를 굽혀서 사람 인자의 변형이고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등에다가 뭐가 재물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지은 건데 등에다 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한가요? 자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책가방 없을 때 어떻게 하고 다녔던가요? 책보. 그죠? 책보에다가 잘 이렇게 둥글둥글해서 잘 말아가지고 그 다음에 쫙 매면은 어때요? 뭐 뛰어다니고 뭐 별 장난해도 까딱 없죠. 그래서 묶을 속자입니다. 묶을 속이다 그러면 원래 이제 나무를 해가지고 나무 단도 묶어야 되는 거죠. 나무 단 해서 나무 단을 이렇게 묶듯이 그래서 잘 묶어야 뭐예요? 질 때, 등짐을 질 때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묶어야 우리가 힘들지 않게 갈 수 있다 해서 힘입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힘입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잘 정리해서 잘 정리해가지고 그 짐을 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남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흔히 옥편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자뢰할 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찾아보셨어요? 자뢰한다는 게 뭔지? 자자가 뭐냐면 스스로 자자가 되겠죠. 내가 등짐을 지려고 할 때 나무를 해서 지게에다 어쨌든 진다 하더라 나무단을 잘 묶어야 되는 거죠. 누가 묶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 힘입는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힘입기 위해서는 모든 걸 잘 정리 정돈을 해서 하는 것이 편하죠. 모든 물건을 찾을 때도 어때요? 정리 정돈 잘 해두면은 찾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힘입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미칠급자의 급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우리가 이에내자는 호흡할 때 숨을 들이쉬어가지고 안에까지 쭉 밀어넣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부터 안까지 쭉 끌어당겨서 이르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글자고요. 그 다음에 만방의 만자는 마늘 만자인데요.
마늘 만자 또는 뭐 헤아린다 이런 뜻이 들어간데 이 글자도 참 잘못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아마 만자 관련해서 설명이 들어가 있을 텐데요. 예전에 보면은 뭐 곤충, 뭐 허신의 설문의자에서 곤충은 버글버글하게 많다라고 해서 후대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곤충이 득시글 거리는 모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잘못 해석한 거죠. 곤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많듯이 많은 물건 많다라는 그것만 설명하는데 여기서 곤충이 있다, 곤충 개념 없습니다. 곤충이라고 하는 것은 충은 이렇게 표현하죠. 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벌레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야금야금 그저 밑에서 야금야금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을 표현한 것이 벌레의 모습입니다. 그 벌레 이거 하나를 쓸 때는 벌레 회자가 되고 그 벌레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득시글하게 이게 바로 벌레 충이에요. 이미 이 속에 벌레가 많다 득시글거린다라는 요거입니다. 다만 많다라는 이 많은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벌레가 그저 많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많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글자는 무슨 글자냐면은 자, 우리가 보통 우거 어리석을 우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쓰고 누구네 집 내가 붙여서 사는 집 할 때는 이렇게 쓰죠. 우거라고 할 때. 자, 그럼 이 글자 속에 글자 우리 이미 공부 다 했으니까 자, 여기서 갑탁 해가지고 싹이 나왔죠. 싹이 나오는데 땅으로 이렇게 또 나와야 되겠죠. 뾰족하게. 그럼 땅 이렇게 덮여져 있는 이쪽으로 해서 싹이 이렇게 나온 모습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뾰족하게 이렇게 나온 모습이죠. 그게 뭐라는 걸 분명히 표시했냐면 풀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표시를 했죠. 풀이 뾰족하게 촉 터 나온 겁니다. 이거 뭔지 알아요? 이 풀이? 내가 그 지역에서 살고 내가 거기다가 씨앗을 뿌렸으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서 아 이건 콩, 팥하고 분명히 나오겠지만은 바오밥 나무건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저 제일 가느다랗게 나오는 부추건 처음에 쪽 나올 때는 어때요? 똑같죠? 다 뾰족하게 우리가 촉 터 나온다 그럽니다. 뾰족하게 나오기 때문에 온갖 다양한 걸 다 붙여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늘 의심해 가면서 다양하게 이렇게 붙여보는 마음. 그 우리 실제적으로 사람 이름에 이거 많이 쓰죠. 어리석을 우라고 씁니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리 헤아려보고 저리 헤아려볼 줄 아는 사람이죠. 정말 어리석다 그러면 아무렴 이름에다가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이름 붙였겠어요? 그죠? 두루 이리저리 헤아려보는 이 마음이 되고 우리가 땅에 붙어 살듯이 씨앗이 땅에 붙어서 이렇게 나오듯이 그게 붙어 사는 집, 그러니까 이때 우거라고 표현할 때는 그래서 땅에 붙어서 납작하게 조그만 온막집 같은 걸 보통 우거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만자에 대한 해석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자. 방자도 참 모르는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방이라 그래요? 모방. 또 모라는 게 뭐예요? 모나다. 그죠? 이렇게 모난 거, 모나다. 또는 그래, 네모나다. 사람이 참 방정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방정하다가 있고, 좀 짧게 발음하면은 방정 맞다. 이렇게 돼요. 둘 다 똑같아요. 방정하다, 방정 맞다. 자, 방정하다면 천원지방이죠. 하늘은 둥글고, 자, 땅은 네모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늘은 해와 달이 뜨고 지면서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양처럼 보이죠. 그래서 하늘을 상으로 표현할 때는 둥근 개념으로 표현하고 하늘에서 주는 이 음양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생장수장하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대로 반듯하게 그 사람 참 사람이 반듯한 사람이야 할 때 방정하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이 하늘에서 음양의 기운을 베풀어 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니까 참 반듯한 땅이죠. 이건 철학적 의미입니다. 그죠? 하늘을 둥글게 보고 땅을 네모난 이 상으로 표현한 것은 대단히 그 철학적 개념인데 철학적이고 대단히 자연과학적 개념이죠. 이거를 다만 형체로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자 이런 것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원만하다. 둥글 원만큼 가장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게 없죠. 제일 많이 담을 수 있는 게 바로 원의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자 삼각형이 제일 조금 담는 건데
네모는 그 2배 정도를 닫고 이거를 바로 뭐라면 방정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성정을 표현할 때도 저 사람은 하늘을 닮아서 참 원만하고 그죠? 땅을 닮았다라고 할 때는 방정합니다. 근데 방정해야 되는데 방정하려면 그죠? 느리게 갈 줄 알아야 되겠죠? 느리게 가지 못하고 천방지축하면 뭐라 그래요? 방정 맞다 이렇게 됩니다. 같은 단어라도 자, 그 길고 짧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봐도 네모라는 개념이 없죠. 모나다인데. 네모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왜 네모가 되느냐? 방이라라고 할 때 우리가 모방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속에 무슨 뜻이 있냐면은 방향할 때 방향방자죠. 방향방자 다시 말해서 향할 방자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가 들어가냐면 자 방주라고 할 때 방주의 방자예요. 다시 말해서 떼배. 떼배. 우리가 떼배로 보통 뗏목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뗏목과 떼배는 다르죠. 떼배하고 떼배는 처음 들어보나요? 뗏목이라는 건 뭐예요? 나무를 묶어서 뭐 하려고? 띄우려고. 배로 띄우려고. 배를 띄우면 떼배가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뗏목이 뭐냐? 저 강줄기 위에 상류 지역에 이를테면은 뭐 무슨 산이 있더라. 거기에 산림이 울창하더라. 그 나무를 베어서 하류 지역으로 옮기려면은 뭐 그대로 나무를 묶어 가지고 물에다 띄우면 되죠. 그럼 저 하루에서 목 있는 데서 갖다 건져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건 뗏목이고 다시 말해서 자재죠. 이거는 자재 개념을 표현할 때는 뗏목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나무를 이렇게 나무를 엮건 그 다음에 뭐예요? 뭐 대나무를 엮건 저 중국의 무이산에 갔더니 대나무 엮어서 그야말로 떼배 만들었더라고요. 그죠? 타셨잖아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떼배예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잘 뜨게 만들어서 사람이 여기에 타는 것. 뭐 여기다 뭐 집을 하나 지어놓든 뭐는 그거는 뭐냐면 떼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배의 모양이 어떻더라? 네모나죠? 네모나는데 그거는 물길을 따라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뱃머리 선수가 있죠. 뱃머리가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내려가기도 하고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뱃머리가 되고 그 형태가 어떻게 되더라? 네모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방자가 바로 향할 방자죠. 방향 방자. 그리고 그 모양이 어떻게 됐더라? 네모나기 때문에 모방입니다. 이 네모난 것은 바로 이제 뗏목을 저어서 물길 따라 그대로 내려가느냐, 그 다음에 저어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방에 대해서 조금 이제 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방은 지금 향한다, 모방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또 거스르는 역할이 있죠. 그래 거역한다, 임금의 명을 거스른다라는 의미도 글자 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맹자에 나오고 서경에 나오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그 다음에 모방이다, 향한다, 뭐 해석이 안 되면은 얼른 뭘로 해석한다? 그저 거역한다라는 뜻으로 역천, 그죠? 거역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땐 방명이라라는 말이 나와요. 방명이라라고 할 때 이 방명은 바로 뭐냐? 명을 거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왜 거스리는지. 물을 따라서 그대로 내려가면 수운에서 순행하는 거죠. 대신에 거슬러 올라가는 건 역류잖아요. 그죠? 역행하는 것. 그러니까 역행하니까 자 역류. 역행한다라는 역의 개념이 방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자 일일이 어떻게 다 외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를 자 이게 떼배라는 것만 알면은 이렇게 가기도 하고 거슬러 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뜻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의외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노아의 방주라고만 표현했고 그냥 네모난 배 위에다 뭐 했구나라는 것만 알지 실질적으로 뜻글자의 원리를 잘 모르시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1, 2, 3절의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맨 처음에 강의할 때 뭘 잘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방향을 잘 잡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는 것, 더군다나 화문명권의 공부, 한글을 공부하고
우리말을 공부하고 특히 또 이 뜻글자를 공부하는데 전부 다 뭐냐 방향을 잘못 잡아서 간 거예요. 방향을 어떻게 잡았느냐? 그동안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다시 말해서 서구적 개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재단을 했습니다. 서구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북쪽이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쪽이 내려가고 동쪽이 이쪽으로 가고 서쪽이 이렇게 가서 우리하고는 완전히 정반대가 되죠. 정반대가 된다고 해봤자 지구가 뒤집어지는 건 아니죠. 다만 어떤 관점에서 보냐, 나의 주관으로 볼 때, 그죠? 서양 애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항상 기본 문화적 원류입니다. 지금은 걔네들도 다 정착생활하지만은 자 문화의 원류로 볼 때 얘네들은 유목민족이에요. 짐승을 키워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곡식으로 바꾸고 필요한 것들을 바꾸기 때문에 짐승을 풀먹이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은 항상 어떻게 된다? 어떤 경우는 그죠? 제때 그 해가 지기 전에 뭐냐면 그날 하룻밤 머무를 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되겠죠. 그럴 때 밤중에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더라?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을 보고 아 이게 어느 방향쯤이다 라는 것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족은 달리 표현하면은 장사꾼인들입니다. 장사라고 할 때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면서 파는 사람들입니다. 이 상인들은 기본적으로 늘 밤에 길을 잃고 헤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자기의 나침반 역할이 되주는 바로 북극성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북극성을 기준으로 여기고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 그 다음에 이 하는 것들을 항상 어디다 둬요? 내 머리 위로 두는 거죠. 그 얘네들은 북극성이 위쪽으로 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모든 문화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문화냐? 농경 문화입니다. 농경 문화는 앉아서 농사 짓고 살아요. 그죠? 그 땅에다 열심히 농작하고 그 대신에 뭐가 거기서 잘 줘야 되나? 하느님이. 저 하늘이, 그죠? 해와 비와 바람 등등, 그죠? 추위와 더위를 적절히 잘 주면은 농사를 잘 짓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황하 문명권의 사람들이 숭상하는 것은 해다 달이다 뭐다? 해죠. 선생님처럼 이제 달 초기에는 전부 다 달 그랬어요. 왜?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이 머릿속에는 이게 작동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있죠. 이미 서구 것들이 너무 많이 스며들어가지고 자기 게 뭔지를 몰라요. 서양 애들이 양력 쓰고 우리는 음력 쓴다 그러죠. 자, 이제 웬만큼 다 이제 이해를 하셔서 자, 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양력을 쓰려면은 국가가 달력 다 줘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자, 오늘 해가 뜨는 걸 보고 오늘 며칠이다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그 천하의 성인이라 하더라도 모르고 하느님이라도 몰라요. 나는 그냥 해만 띄워주었을 뿐이지. 그런데 사람이 여기에 봄이 다만 뭐만은 알 수 있느냐. 아 봄이다. 따뜻하다. 덥다. 서늘하다. 머지않아서 추운 겨울이 올 것이다. 아무리 추워도 조금 있으면 따뜻해질 것이다. 이 정도만 알죠.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면 이제 농사를 좀 따뜻하다. 겨울에 따뜻하다 해서 만약에 다 씨 뿌렸다. 조금 있으면 꽃샘추위 때문에 다 얼어 죽죠. 완전히 그 음기운이 물러나간 요 때쯤에다 씨를 뿌려야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겁니다. 자연은 여기서부터 이미 싹 터 나오기는 하지만 그죠? 그래서 요 때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때를 아는 겁니다. 이 때를 누가 만들어 준 거예요? 관청이 정부가 위정자가 만들어 주는 거죠. 그죠? 위정자가 만들어 주는 게 때입니다. 그럼 때를 어떻게 만들어주냐. 이 옛날에 종이도 없어가지고 일일이 뭐 돌멩이에다가 달력 만들어 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정자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일일이 다 안 가르쳐 줘도 큰 대각만 하나 딱 주면 알아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해가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리냐면은 하룻밤 자고 하루라는 거는 뭐냐면 해가 뜨고 지고니까 그래서 다시 아침 해가 뜰 때가 하루가 되잖아요. 그죠?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 갔을 때도 내내 쟀잖아요. 그죠? 뭐 정자를 걔는 정자 모를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쟤네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뭘로 하느냐? 아침 지고 다시 아침 해가 떴을 때 이걸 하루 개념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양이 뜨고 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태양이니까 하루를 날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해도 되고 하루 개념도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한 바퀴 우리 농사 지려면 어차피 태양 봄, 여름, 봄에 농사 지어야 되고 가을에 거둬야 되니까 그래서
요 기간을 따져봤더니 대략 365.5일, 뭐 2, 4, 5일, 뭐 그러니까 366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놈의 저 태양이 뜨는 걸 보고 오늘 며칠인지 조금 더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봄 어디 때쯤인지. 그런데 참으로 다행히도 하늘에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둥그렇게 하나 큼지막한 게 하나가 있죠. 그 달님이 얼마나 이쁜지 왜 매일매일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그죠? 매일매일 모양이 달라지니까 아 달의 모양을 보고 며칠 며칠 따지면 되잖아요. 달 모양 보고 이제 구별할 줄 아세요? 오늘은 며칠? 제가 맨 처음에 강의할 때 열심히 밤하늘 좀 보라 그랬죠. 지금 때쯤 되면은 저 달을 보고 아 오늘이 보름인가? 아닌가? 16일인가? 요거 따질 줄 아셔야 돼요. 그죠? 항상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다음 주 정도 되면은 뭐 추석이 되니까 오늘 달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인지, 초생달은 어디에서 어디쯤에 볼 수 있을 것인지, 금음달은 과연 내가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쭉 체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이 뭐냐면은 며칠 할 때 보니까 달만 쓰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책력을 뭐라고 하느냐? 달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옛날에 종이에다 기록하니까 종이에다 기록한 역이다 그래서 묶어서 기록했으니까 책력이 되잖아요. 그죠? 책력이 되고 만세력이 되고 뭐 천세력이 되고 하는 건데 그거 뭐냐? 월력이죠. 달력이. 달력이 월력이에요. 매일매일 달만 보면 며칠 며칠 나눠주고 그리고 태양이 한 바퀴 삥 돌아서 봄 할 때 달이 이 동안에 몇 번 차고 지더라? 1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12달을 줬잖아요. 그죠? 이거 그냥 둔 게 아니라 그랬죠. 천간 12주도 그냥이라는 게 세상에 없다 그랬습니다. 12달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한 바퀴 달이 그럼 요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 동안에 12달 해놓았더니 며칠 걸리더냐면은 문제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354일 정도가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달력을 만들어 놓고 1년이면 며칠 차이가 나요? 12일 차이가 나니까 3년마다 한 번씩 윤달 두고 5년에 2번, 8년에 3번, 19년에 7번의 달을 더 집어넣는 거죠. 그것이 뭐더라? 그것이 윤달이죠. 임금도 그때는 뭐 어쩌지 못하니까 새롭게 하나 생겼다고 임금이 뭐 어쩌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을 다 닫았고 근신하는 기간이 바로 윤달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한테는 윤달은 뭐예요? 웬 꽁꼴로 하나 생겼느냐. 그래서 불어날 윤자가 되죠. 이렇게 쓰면은 그 윤택하다. 요때 뭐 이것저것 할 수가 있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월력이 되는데 달력이 되는데 사람들이 달력 개념 때문에 자 황하문명권은 뭘 중시한다? 달을 중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적으로 뭐냐? 태양력이에요. 이게 서경이라고 하는 책에 우리가 삼경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두 번째 바로 서경의 맨 앞머리에 요임금이 바로 천하를 다스릴 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태양은 그죠? 366일이고 366일에 거기다가 윤달을 한 번씩 두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달력이 되고 그래서 방향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가 위로 가느냐 하면은 해. 그죠? 여기가 남쪽이 돼야 됩니다. 이게 남쪽이죠. 남쪽이라고 하는 건 1부터 10까지 다 베풀어진 거죠. 그 두루두루 양기운이 세상을 다 뒤덮고 있는 것. 10간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여기에 맨 꼭대기. 그러니까 우리는 남향에 황야문명권은 남향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재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도 여전히 이것도 물어보면 또 헷갈려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남향이 되고 남향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아래쪽은 북쪽이 되죠. 사람이 등지는 쪽이죠. 사람이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죠? 아까 사람이 등 돌리고 등질 빼자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남북축이 딱 쓰죠. 우리는 북남이 아니라 남북입니다. 그리고 서부 동서가 되는 거죠. 자, 동쪽이 왼쪽이 되고 서쪽이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이거 모르니까 맨날 좌동우서인데 무슨 좌동우서예요? 이거 보고 다 틀렸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이것도 뭐냐면 결국은 내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잖아요. 얘네들 기준으로 보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봐야 모든 것이 참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좌동우서, 홍동백서 이렇게 돼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건 그죠?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의 왼쪽, 오른쪽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남 기준 아니에요.
다 내 기준이고 이게 바로 황화문명권의 방향의 표시입니다. 이 방향을 잘못 세워놓고 웬 서구적 교육을 배워놓고 나중에 공부 좀 웬만큼 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뭐 서구에 뭐 미국으로 영국으로 어디로 해서 그 유학을 가더라도 애들이 물어보거든요. 야, 너네 거 뭐냐 물어보면은 대답하기 깝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요. 해놓고 뭐 하다가 보니까 뭐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다? 동양은 뭐다? 미개하다. 무지하다. 그죠? 엉터리다. 이렇게 돼버려요. 자기들이 엉터리인 줄은 몰라요. 자기가 기준점이라는 게 달라서 생기는 문제를 전혀 모르고 엉뚱한 방식으로 자신의 무지함은 모르고 엉뚱한 방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분명히 두 개는 다릅니다.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다 같은 거죠. 요거 그대로 뒤집으면 요 문제가 되고 다만 황화문명권의 오랜 유구한 정말 이 수만 년의 역사를 제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황화문명권의 역사는 이렇게 보셔야만 됩니다. 모든 뜻글자 해석하는 거 역시 뜻글자 모양을 보더라도 요걸 가지고 해야 돼요. 여기 아니면은 뒤집혀진 모양 가지고는 전부 다 반대가 돼요.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가 되면은 자기하고 다르다 해가지고 다르다는 걸 뭐라고 그래요? 틀렸다라고 하는 건데 다른 거하고 틀린 거는 다르죠. 다르다라고 글자 잘 보세요. 공통점이죠. 중앙 이건 다 똑같아요. 서구에 이것도 가운데 역시 다 똑같죠. 다만 어떤 기준점을 이렇게 보느냐입니다. 이것만 잘 세워두시면은 하등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여기까지 하셨다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자유자재로 갖고 놀면서 그래 너네는 그렇게 봤니? 우리는 이렇게 하더란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과 오랜 세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농사를 짓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 철학이 누가 더 발달하겠어요? 철학이. 동양 철학이 훨씬 더 깊고 넓고 그저 심오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철학한다 그러면 전부 무슨 철학이에요? 전부 서양 철학이에요. 서양 철학은 선악개념 이 대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동양을 재단하고 이걸 가지고서는 뭐 어쩌다 저쩌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나중에 공부를 해놓고 나서요. 웬만큼 박사학위까지 받아놓고 동양학 공부하기 힘듭니다. 왜? 왜 힘들겠어요? 이거 뜻글자부터 처음 시작해야 돼요. 뜻글자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요거 가지고 이해하니까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세종임금의 아니 세종이 아니죠. 태종의 아들들인가요? 그 중에 누구 그 평생토록 이놈의 공부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시즌 머리를 계속 써야 되는데 나중에 죽을 때가 돼서 왕자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아휴 그 공부 안 해서 다행이다. 평생 공부를 왜냐면 왕자가 돼 괜히 왕자 되는가 왕자가 되면은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조선 그 이른바 양반들의 의무입니다. 의무이자 책무예요. 책무. 근데 이 공부를 해야 되니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만 이치만 이해하면 참 어찌 보면 참 쉬운데 의외로 여기 방향에 대해서 지금 헷갈리니까 더 생기는 문제가 큽니다. 이렇게 해서 딱 접어놓으면 자 그렇죠. 이것도 쉽다 그랬죠. 이거 자 아메바 우리가 보자면은 요즘 현대화 그러면 아메바형이잖아요. 아메바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씨앗이죠. 세포, 단세포 동물의 씨앗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의 씨앗, 이렇게 보면 음의 씨앗이 되는 거죠. 요 모양을 또 어디다 썼느냐? 신라시대 때 왕관에서 썼다 그랬습니다. 왕관에다 구멍 하나 딱 뚫어서 했죠. 이걸 뭐라고 하냐?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고곡 그래요. 그죠? 왜냐면 옥을 구부리게 해서 만드는 장식이니까. 그럼 고곡이 뭐냐라고 물어봐야죠. 그죠? 누가 눈 있으면 다 봐요. 다 보는 걸 나도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숨겨져 있는 것을 아는 것. 우리가 인의의 지라고 할 때 지가 어디에 해당되느냐면은 북방에 해당되잖아요. 하루로 얘기하자면 깜깜한 거죠. 겨울이죠. 겨울에 뭐가 보이나요? 깜깜할 때 뭐가 보이나요? 안 보이는 것 속에서 뭐가 작동되는 원리를 아는 것이 그게 아는 거죠. 남들 다 보고 나도 알아. 남들 보는 거 가지고 보는 게 그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 담겨있는 이치를 헤아릴 줄 아는 것. 그래 그게 이게 되고 그래서 고곡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라 바라보냐면 생명의 씨앗이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걸리죠. 그러니까 뭐냐면 양태극이라 할 수가 있죠. 생명이 나서 자라는 것. 이 신라시대 왕관에 또 요것뿐이던가요? 요거 매달려 있는 왕관의 모양이 뭐예요? 매산자죠. 매산자 형태로 쭉 돼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동북 간방이죠.
동북간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양기운이 싹 터서 만물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것. 그럼 신라시대 임금님의 그 왕관이 이런 모양이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왕으로서 뭐를 가장 우선으로 삼겠다? 백성들을 기르는 정치. 이렇게까지 나와야죠. 이래야 신라시대 이 왕조의 그 의미가 이렇게 부각되는 거지. 뭐 신라시대 뭐 문화가 뭐 화려하다 어쩌다. 그건 누구나 다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 이미 눈에 다 보였는데도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걸 뿐이죠. 그러니까 신라시대 임금의 그 왕관 속에는 이미 무슨 정치 사상이 담겨져 있다? 애민정치, 위민정치, 양민. 달리 표현하면은 어진정치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다시 말해서 황하문명권의 가장 핵심 사상이 담겨져 있는 왕관.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공부해서 쓰시라고요. 저는 이렇게까지만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볼 줄 알아야, 야, 그리고 밖에 나가서 뻥 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 뻥 튀어봐 보세요. 쟤네들이, 와, 신라시대 문화가 그래. 너네 문화가 그래. 서양놈도 맨날 총칼 들고서는 싸우는 이 정복자의 이 전쟁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보세요. 자기 문화를 앞에다 두고도 이거 써먹지 못하니까 참,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배워서 열심히 써먹으세요. 자, 이래서 방향 잘 잡아서 갔더니 그래서 이게 동양 황하문명권의 핵심이 천지인 삼재사상이라 그랬죠. 하늘과 땅과 사람. 이제 결국은 사람이 있으니까 하늘도 있고 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있으니까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지. 내가 없으면 뭐예요? 세상 없어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자존감을 좀 이렇게 가지시라. 내가 제일 중심이에요. 그리고 놓고 봤더니 과연 내가 제일 잘났나 봤더니 나보다 더 잘난 놈들 참 많죠. 그러고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갔더니 야, 인간이 최고인 줄 알 때 보니까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땅이 그럼 더 중요한가? 봤더니 아니에요. 저 하늘에 저 태양이 없으면 이거죠. 그래서 천지인 삼재 가운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은 뭐더라? 하늘이다라는 걸 알고 하늘의 저 음양의 도에 의해서 땅에 만물이 생장수작하고 사람들도 그 속에서 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1절이 우리가 천도의 변화 그래서 음양지 도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 지도 곤우재물이라 그랬죠. 땅은 두터워서 만물을 실른다 그래서 바로 오행의 이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누구나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저런 천지자연의 음양과 오행이치를 잘 활용해서 우리에게 앉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그죠? 떠돌아다니지 않고도 앉아서 농사를 잘 짓게 하고 백성들의 삶을 참 안정화시키려고 했던 바로 성인의 도를 쭉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도인데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후에 유학 공부를 하는데 다시 말해 잃어버린 또 우리의 문화를 찾는데 하나의 뭐가 되느냐 방향이 되고 지표가 되는 겁니다. 요걸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펼쳐지기 때문에 1절, 2절, 3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그죠? 양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음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종중유시에서 마치고 새로 시작하는 거 하나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양기운이 땅속으로 들어 이렇게 해서 사귀는 거죠. 지금까지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만물을 낳고 그것을 그대로 사람이 본받는 것 이것을 바로 효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성인이 그걸 잘 본받아서 하늘의 이치까지 이렇게 살폈죠. 그리고 우리는 자 요걸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요 효가 되고 하늘과 땅이 사귀는 것은 교가 되는 거죠. 자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공부했지만은 땅괴가 되고 그 육에서 하늘 기운이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6m로 땅 하늘이 이렇게 들어온 것이 바로 교가 된다 그랬죠. 이 사귀는 이치 이거를 공부한 겁니다. 그 사귀는 이치를 그대로 우리가 본받는 것이 효가 되는 거죠. 효가 되는 것이 되고 사람으로서 이걸 그대로 본받는 것이 바로 뭐냐가 되느냐면은 효라고 하는 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제 비로소 바로 천지 자연의 이치와 바로 인륜의 법도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이 생겨났더라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제4절입니다. 그래서 제4절은 바로 인륜지 도입니다.
인륜의 도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천진삼재의 바로 이치에 근거했고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쭉 헤아려 보는 내용입니다. 좀 쉬었다가